또 기록하고 녹화 중. 오케이. 그리고 발표하고 토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발표팀, 토론팀 각각 20분씩 하고 나머지 10분 동안 내가 피드백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그지? 그리고 물론 당연한 거겠지만은 이제 이런 공동 발표 준비를 하다 보면은 프리라이더들이 있어요. 프리라이더들이 있는데 사실은 세상 어디나 내 생각 그렇거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세상 어디나 무임승차자들이 있어요. 무임승차자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잘 적절하게 제어하는가가 이제 이런 조직 활동하는데 중요한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 사이에도 있을 거야. 있는데 완전히 통제는 못하지만 어쨌든 발표팀, 토론팀이 모두 공동으로 하면 좋겠어. 프리라이더가 없게. 그러니까 잘 협의해서 소통하고 이런 게 좋겠고 그다음에 토론할 때 이제 두 개의 팀이 이제 논박을 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토론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질문을 조금 충분히 준비해서 토론을 준비하면 좋겠어. 오케이? 뭐 우리 조교들은 한 사람당 1회 이상 반드시 토론할 질문을 던지도록 강제하면 좋겠다 했는데 나는 규칙이 많은 건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죠? 그 다음에 또 팀 프로젝트라는 거를 사이버 캠퍼스에 쓸 수 있다 그러네. 그죠? 난 안 써봤어. 안 써봤는데 그걸 사용해서 쓰면은 굉장히 일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나 봐.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 이거지. 우리 조교들 건의사항인데 지영 씨 뭐 추가할 말 있어? 같이. 우선 팀 프로젝트란을 활성화시키려면은 교수님께서 저희가 배정한 팀대로 팀 프로젝트란을 개설해 주셔야 돼요. 아, 내가 개설해야 돼? 네. 아, 내가 할 게 되게 많구나. 알았어, 내가 개설할게. 내가 그럼 개설해가지고 하니까 와서 들어와. 그러면 그거를 9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냥 발표 토론조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은 9개 만들면 되고, 나머지 보고서 작성조 분들은 아예 과제로 올리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팀 프로젝트를 9개 만들고 보고서는 보고서란으로 올리고, 그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알았어, 내가 만들게. 근데 지영 씨랑 김현 씨한테 물어봐서 만들게. 오케이. 그러면 수업을 시작할게. 그리고 맞아. 그리고 하나 더, 공지 하나 더. 지금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같이 논의할 게 필요하다며,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기능 중에 소회의실이라는 게 있다 봐, 그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수업을 1시 한 20분에 끝낼게. 수업을 1시 20분에 끝낼 테니까 그럼 나머지 소위방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같은 조끼리 모여서 조금 회의를 하면 좋겠어. 지영 씨 맞지? 네. 소회의실은 어떻게 만들죠? 그냥 내가 만드는 건가? 자동으로 할당 이런 거 하면 되나? 일단은 자신이 어느 조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제가 하나하나 다 배정하려고 했는데, 어, 하고 분들께서 자신의 조를 잘 알고 계시다면은, 어, 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1부터 9 해서 자기가 해당한 조에 알아서 소외실에 참여해 주시면 네, 어. 됩니다. 지금 만들어졌죠? 소회의실 만들어졌죠? 네. 그죠? 제가 18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는 건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여기에 참가 또는 나중에 버튼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음, 음. 참가를 누르면 그 회의실에 초대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제 소회실도 18개 만들어 놨으니까 토론조 9조, 발표조 9조, 보고서조는 그냥 놀아. 아, 교수님, 어, 아직 어, 저희가 한 주제당 10명을 뽑았는데, 음, 음. 거기에서 발표조랑 토론조를 따로 나누지 않아서 알았어. 현재 어. 9개 회의실만 만들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래? 9개 있지만? 네. 잠깐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회의실을 모두 닫고 네. 다시 만들면 되나? 근데 1시 20분쯤에 하실 예정 아닌가요? 그쵸. 1시 20분에. 그때 만들면 되지, 5개, 9개. 네네. 그때 다시 만들게. 어쨌든 오늘 그렇게 진행할 거야. 네. 그리고 내가 공지할 거 또 있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봐, 한번. 드랍은 언제 할 수 있어? 이런 거 궁금하지?
드라마 마테리얼스 이런 거는 나도 잘 모르겠어. 학교에서 교무팀에서 아마 공지 나갈 거야. 그지? 그러니까 뭘까? 이 수업에서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얘기 듣고 그냥 하는 거는 불가해진 거는 확실해진 거지. 어쨌든 발표라든 토론 준비해야 되는 거고. 뭐 질문 있어? 추선희 씨 네, 질문해봐. 궁금한 거. 없습니다. 없죠. 나도 지금 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하는 거 처음 해봐가지고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나도 뭐 내 머릿속에 꽉 짜여 있는 계획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한번 해보는 거야. 한번 해보는 거니까 자기들도 나랑 같이 한번 부딪히면서 그냥 해보자고. 그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운에 달린 거지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기들이 흥미를 갖고 지적인 도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리고 나도 바라는 건 뭐냐면은 나도 다 알지 못해. 9명의 사상가들에서 나도 다 알지 못해. 여러분들의 지적인 그런 어떤 도전이 나한테도 좀 지적인 어떤 뭐랄까 흥미를 불러일으키면 좋겠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보자고. 오케이. 추가적으로 음. 저희가 어, 저희 수업 조교들은 공지사항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제톡이랑 열린 게시판을 활용해서 음. 대부분의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음. 가제톡이 안 깔려 있는 분들은 깔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리고 교수님 여기 채팅에 질문이 2개 음.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채팅 질문 뭐죠? 토론저가 하는 질문의 답은 발표자가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내가 할까? 자기들이 해야지. 서로 논박하는 거니까. 발표나 토론조는 그조 날짜 주제일 때 오프라인으로 출석해서 진행하나요? 안, 내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봐봐, 생각해봐라.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나머지들은 그거를 촬영하거나 혹은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20명 참가 정도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 그걸 촬영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촬영해서 보기 좀 힘들잖아. 그치? 지영 씨 그렇지 않아? 어, 그 오프를 10명이 한다고 하면은 음. 그 10명 하는 모습을 실시간 지금처럼 줌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학우분들은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시청할 수도 있는데 음. 녹화 강의로 해서 올리시면은 그냥 개인이 편한 시간대에 그 그치. 강의를 확인하면 음. 돼가지고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녹화로 하는 게 좋아? 아니면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녹화하는 게 좋아? 아니면 그냥 실시간으로 하는 게 좋아? 그거 지금 설문을 만들어 볼까요? 여기 줌에 있는 그래 한번 설문. 해봅시다. 해보세요. 한번. 어, 교수님께서 어. 만드셔야 될 것 아, 같아요.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러면 가만 있어봐. 내가 설문 한번 해봅시다. 음, 잠깐만. 어떤 식으로 발표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현행처럼 온라인으로 줌으로 실시간 하는 거. 두 번째는 발표 토론조는 오프로 그리고 나머지는 녹화해서 시청 이렇게 하는 거지. 저장하고 그러면 잠깐만. 해봅시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음, 어. 20명만 더 하면 돼.
다섯 명 뭐야? 빨리 5명 더해. 4명. 나머지 4명. 오케이. 3명, 나머지 3명 더해봐 한번. 오케이. 나머지 3명은 안 한 걸로 종료가 됐고 2명 안 한 걸로 종료하고 공유할게 내가. 보여? 설명회가 보여? 그러면은 발표 토론전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자기들이 결정한 거니까 오프라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녹화해서 동영상으로 올릴게. 그러면 자기들은 그거를 시청하는 걸로. 오케이? 시청하는 거는 시청하는 거를 작년에 해보니까 시청하는 거를 출석으로 체크하는 방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4월 1일부터 그 플라톤존은 그 목요일 날 강의실로 와서 같이 나랑 토론조, 발표조, 나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강의를 같이 하자고. 그리고 나랑 같이 얼굴도 봐. 그래서 해서 그리고 내가 녹화할게. 녹화해서 올려줄게. 그럼 자기들은 그걸 시청하고 출석을 하고 목요일 날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쓰는 조는 그 중에 4가지를 9개 발표 중에서 4개를 골라가지고 보고서 쓰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걸로 다 우리 합의 본 거야. 우리 이 프로토콜에 다 합의 본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걸로. 뭐가 되게 프로세스가 많다. 이게 세레모니가 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케이. 정다혜 씨. 정다혜 씨. 네. 이제 수업 시작할 거야. 수업 시작할 건데 지난주에 우리 수업을 뭐 했지? 무슨 내용을 했어? 다혜 씨. 시민사회에 대해서 그렇지. 배웠어요. 그지? 근대 국가에 탄생하는 그 어떤 스토리, 그지? 근데 우리가 같은 지금 같은 근대 국가 탄생한 역사, 그 다음에 그것과 관계 맺으면서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그 역사에서 배웠죠, 그죠? 그 끄트머리에 그 결과로서 근대 행정학이 탄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근대 행정학의 탄생에 대해서 근대 행정학의 탄생 그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화면 공유한 거 보이죠? 그죠? 공유 보이죠? 오케이. 그때 이 그림 봤을 거야. 우리가 근대 행정을 탄생할 때 크게 세 명의 사상가. 하나는 왼쪽부터 막스 베버라는 그 독일의 사회학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우드로 윌슨. 우드로 윌슨은 이제 미국의 정치학자죠.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시기 때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거죠. 행정과 정치는 다르다. 행정과 정치는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이른바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드로 윌슨과 옆에 있는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이야. 테일러. 이 사람은 테일러는 원래 엔지니어, 공장의 엔지니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정부 조직도 기업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른바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라는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거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 하나는 행정은 정치와는 다른 어떤 굉장히 어떤 비정치적인 어떤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행정은 기업처럼 기업 조직을 기업에서 직원을 관리하듯 기업이 예산을 쓰듯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매니지먼트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결합하면서 근대 행정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디테일하게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막스 베버. 막스 베버는 내가 볼 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학자 중에 한 명이야.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학자야. 이 사람이 딱 100년 전에 1919년이 언제냐면은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야. 그러니까 1차 대전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뭐 이태리는 그때 승전국이었구나. 이런 나라들과 이제 연합국이 이제 싸워서 이제 독일 제국이 몰락했죠. 몰락했는데 그때 독일 제국이 몰락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이제 독일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빌레름 황제가 몰락하고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막스 베버가 이 뮌헨 지역에 있는 뮌헨이면 이제 독일 남부 지역이죠. 거기 공산주의 학생들한테 초청을 받아
그 당시에 이제 막스 베버가 대학자니까 와가지고 조금 시대 상황에 대해서 조금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래서 죽기 전에 두 번의 강연을 해요. 하나가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강연이고 또 하나는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라는 강연을 하는데 유명한 둘 다 유명한 강연인데 특히 유명한 거는 직업으로서 폴리티카 알스 베루프라는 강연을 해요. 이거는 책으로 번역돼 있어. 그 책으로. 이 베루프라는 게 독일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 베루프는 첫 번째는 직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영어로는 job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영어에 job이라는 없는 뜻이 있는데 뭐냐면 베루프는 컬링스라는 뜻이 있어. 컬링스가 뭐냐면은 컬링스가 소명이라는 뜻이야. 즉 신께서 나에게 부여한 어떤 미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독일어에서 직업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내가 그것을 밥을 먹고 사는 생계의 수단이라는 뜻도 있고 신께서 나에게 부여한 어떤 소명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서를 보면은 소명으로서의 정치라고 번역해놨어. 내가 나중에 여러분 1학년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까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직업을 갖잖아. 직업을 가지면은 그 직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로 생계를 수단하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거야. 그 직업을 통해서. 이른바 소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그 직업을 통해서 이 직업이 나한테 정말 천직이다. 나는 정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이런 어떤 직업을 통해서 소명의식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소명을 느꼈느냐? 나는 약간 소명을 느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제 조금 그야말로 먼저 태어난 사람, 선생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르쳐 주잖아. 근데 내가 이 직업을 갖기 전에 내가 직업을 3개 가졌었어. 처음에는 기자를 했었어. 젊을 때. 어릴 때 내 꿈이 기자였었어. 근데 기자를 했어.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기자를 관뒀어. 그리고 중간에 공무원을 했어. 그러니까 정부 공무원을 했어. 근데 또 그것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만뒀어. 그리고 마지막에 선택한 직업이 이 직업이야.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직업이야. 근데 사실은 어떤 선생님들은 바로 젊을 때부터 자신의 그걸 발견하고 막 직진해가지고 이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나처럼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교수가 된 사람이 있잖아. 근데 나는 어렵게 교수가 됐는데 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이 직업을 하면 내가 어쩌면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 그 우회로를 거쳐온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천직으로 느끼는 거지. 어쩌면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하는 거야. 좀 이해가 안 갈 텐데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직업이라는 게 단순히 먹고 살고 뭐 내가 이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소명이라는 것과 천직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직업을 갖게 될 텐데 그 직업이 내가 만약에 천직이라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 거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이유 같은 걸 느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천직을 찾지는 못해. 그건 확실한 거야. 근데 좋은 직업 중에 조건 중에 하나가 그것이 나의 소명, 나의 천직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면 굉장히 그 사람은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랄까 아직 먼 일처럼 느껴질 텐데 나의 소명이 뭘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소명이 뭘까? 나는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이 세상에 봉사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실현할까? 이런 생각하는 건 나쁘지 않아.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 politic as Berufe,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politic as Collings지. 그런 책을 쓴 거야. 그러니까 정치인인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되는가? 정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쓴 거야. 그러니까 당시 혼란스러웠던 독일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 제국이 몰락하고 막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새로운 어떤 정치 시대가 움직일 때 그 혼란 속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젊은 유엔 청년 운동가들이죠. 그때 노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도 관심이 있으면 이 책 한번 읽어봐. 그리고 8주차 때 베버 발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간 있으면 이 책 한번 읽어봐. 이 책 나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거의 나는 이 책을 여러분 나이 때 이 책을 처음 접했는데 거의 한 20번 넘게 읽었어.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이 책을 읽었어. 이 책은 어떻게 얘기하면은 정치 서적이기도 하고 사회학 서적인데 나는 약간 문학 서적 같아 내 느낌에는. 그래서 고독한 남자의 책이기도 해. 조금 좀 이해 안 될 텐데 하여튼 내가 느낀 거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복잡해도 인간이 가야 될 길이 있다. 이런 그게 정치인의 길이지.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좀 마음이 흔들리고 외로울 때 간간히 읽었었어. 내 인생의 책이야. 자기들도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하면 자기들은 시큰둥하잖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책 읽게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다. 뭔지 알아? 시험으로 내면 돼. 중간고사 때 이걸 보고서 내십시오 하면 여러분 다 읽더라고. 근데 그렇게 치사하게는 안 할게. 어쨌든 한번 읽어봐. 종혁 씨, 이종혁 씨. 네, 교수님. 직업이라는 게 천직 개념이 있다. 내가 직업을 통해서 나의 어떤 소명의식을 발견하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 이런 얘기 내가 했잖아. 네, 네. 종혁 씨 내 얘기 좀 동의할 수 있어? 이제 4학년이니까. 네, 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소명에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건 되게 축복받은 네, 거라는 거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네. 그래, 축복받은 저도 거야.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종혁 씨는 그래서 지금 뭐 준비해? 취업 뭐 준비해? 철도 공기업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천직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오면 행복한 순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좀 시간 있으면은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는 데면 좋은지 이런 얘기도 내가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 근데 다시 돌아오면은 이 책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때 얘기했듯이 근대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른바 대중선거권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저번에 내가 선거권이 처음에는 귀족들만 나중에는 돈 가진 자산 계급에 나중에는 일반 대중에게 선거권이 점점점 확대됐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대중민주주의라는 게 생겨나. 지금 같은 대중민주주의. 그러니까 누구나 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가 만들어져. 그러면서 어떤 직업이 생기냐면은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 정치인이 생겨. 생각해봐라. 정치나 지금 같은 직업 정치인 봐봐. 국회의원이라든지 혹은 시의원, 도의원들 봐봐. 그 사람들은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예전에는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을 리가 없잖아. 그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율곡이라든지 퇴계 이런 사람들 생각해봐. 그 사람은 학자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조정에서 부르면 나가서 정치하고 돌아오면 그냥 책 읽고 그냥 농사 짓고 사는 거야. 또 불리면 나가고 이런 거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지. 귀족으로 태어나면은 왕과 어울려서 국정을 논의하다가 심사 틀리거나 왕한테 미움받으면 쫓겨나서 자기 영지에서 그냥 사는 거야. 직업 자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대중민주주의가 생겨나면서 직업이 정치인인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죠? 오직 그 정치를 통해서 먹고 살고 그리고 정치가 소명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직업 정치인이 생겨나. 또 한편으로는 정치 영역이 대중정치 의회라는 게 생기면서 직업 정치인이 생겨나고 국가 역할이 커지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근대 국가가 점점점 전문화되고 확대되면서 국가가 커지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야 될 공공 서비스가 확대되잖아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 이게 바로 직업 공무원들 있죠. 그죠? 직업 공무원들. 이른바 두 개의 전문 직종이 생기는 거야. 하나는 정치인들, 하나는 직업 공무원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막스 베버가 두 개의 집단에 대해서 전혀 다른 직업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첫 번째, 정치인들의 윤리는 뭐냐면은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이야.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거야. 같이 판단을 하고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비전을 결정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이른바 가치 판단의 영역을 맡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감각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같이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는데 공무원에게 전혀 다른 윤리가 요구돼. 공무원은 같이 판단 같은 걸 하면 안 돼. 공무원 막스 베버기야. 공무원은 판단하지 마. 그냥 시킨 대로 하라는 거야. 그 유명한 문구가 있어. 관료는 공무원이지. 분노도 편견도 없이 그의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결정은 정치인이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공무원은 정치인이 결정한 그 결정 사항을 묵묵하게 분노도 편견도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거야. 당팔성, 투쟁, 열정, 분노, 편견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감정적인 요소들은 정치인의 세계야. 공무원은 그런 게 없어. 냉정하게 정치인이 결정한 것을 묵묵하게 실천만 하는 거야. 실행만. 이런 표현도 있어. 이 책을 보면은 공무원은 상관인 정치인 혹은 고위관료가 결정한 사항이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일단은 반대했다가 자신 의견이 먹혀들지 않으면은 마치 자신의 신념이 있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표현도 있어. 그죠? 판단하고 결정하고 고민하는 건 정치인의 역할이야. 공무원은 그런 거 하지 마. 너희들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시킨 대로 해. 그냥 묵묵히 하는 거야. 완전히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그죠? 이 중에 향후에 이제 직업 공무원이 되려고 꿈꾸는 사람이 있을 텐데 들으면 기분 나빴을 거야. 어때? 박성훈 씨. 박성훈 씨. 네. 정치인은 가치 판단하는 거야. 분노, 편견, 당파성, 투쟁, 열정 이런 거는 정치인이 해. 공무원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이 막스 베버의 구분에서 어떻게 생각해? 아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이야? 왜? 공무원은 그래야지 이제 나라의 일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진짜? 만약에 정치인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떡해? 정치인이 잘못된 결정. 예를 들어서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가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 독일의 아이만. 아이만 사람이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야. 공무원이라서 유태인 학살, 그러니까 동유럽에 있는 유태인들을 모으는 작업을 했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열차에 실어가지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로 보내는 그 일을 했던 총책임자야. 그 사람이 나중에 전범재판사에 끌려가거든. 그때 했던 말이 바로 이 막스 베버 같은 얘기야. 나는 공무원이고 시킨 대로 했다. 따라서 나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결정, 정치적 결정은 이른바 나치, 히틀러를 대표되는 그 나치가 했다는 거거든. 어떻게 생각해? 성훈 씨. 어, 그 위에서 내려온 그게 잘못된 거면 그거는 감정이 좀 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그럴 대들어야 돼? 때는 이제 그래야죠. 그래야 돼? 오케이. 오케이. 혹시 성훈 씨는 공무원이 될 장래 희망이 뭐야? 저 아직 못 정하고 있습니다. 못 탐색 정했어. 중입니다. 탐색 중이야. 오케이. 탐색 중인 게 맞아. 수빈 씨, 박수빈 씨. 네. 어떤 같이 판단하고 어떤 그런 것들은 정치인에게 맡기고 공무원은 고위관료나 정치인이 시키는 것만 해라. 분노도 편견 없이 그의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라. 이렇게 완전히 역할되는 거.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해? 공무원에게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공무원도 정치인과 똑같이 의사결정할 권리가 있는데 정치인이 내린 임무에 대해서 그냥 묵묵히 수행하라는 것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그럼 내가 하나 다시 물어볼게. 최근에 약간 정치적인 얘기인데 최근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 근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비평이 많아. 근데 윤석열 총장은 사실은 공무원이거든. 검찰총장은 공무원이거든.
근데 공무원이라는 자리에서 그것도 검찰 조직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자리에서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해도 돼? 수민 씨, 박수빈 씨, 네. 어떻게 생각해? 질문이 정확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물러났잖아. 물러났는데 현직에 있을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 알죠? 네. 그 사람이 물러났는데 현직에 있을 때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 정치적인 발언. 그러니까 현 정권에 굉장히 각을 세우면서 현 정권을 비판하기도 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를 많이 했다고 평가가 받아. 근데 윤석열은 공무원이야. 그냥 검사일 뿐이야. 검사는 그냥 공무원이야. 공무원이면은 막스 베버 얘기에 따르면은 그냥 정치적인 결정을 묵묵히 수행하는 이런 거에 되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했거든. 그리고 정치적인 이른바 우리나라 검찰이 갖고 있는 선택적 수사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올바른 처신이라는 거지. 공무원의 어떤 윤리적인 그거로서. 어떻게 생각해? 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봤지? 네. 앞으로 그런 생각해봐. 근데 우리나라 헌법의 7조가 뭘로 돼 있냐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이야. 우리나라 헌법 7조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인데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굉장히 논란이 많아. 첫 번째는 정말 막스 베버처럼 아무 가치 판단이나 정치적인 결정 생각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한다는 의미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 국민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펼치는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7조 조항 자체가.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굉장히 논란거리야. 어쨌든 이 막스 베버가 이런 생각의 단초를 제공했고 19세기 말에 제공했고 논란이 된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좋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내가 이제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은 왜 막스 베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 왜 막스 베버는 이런 식의 결론에 도달했을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의 생각이라는 게 항상 시대에 구속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원한 진리는 사실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시대의 반영일 수가 있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시대라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일지도 몰라. 그잖아. 우리가 그 어항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도 그 우리를 감싸고 있는 어항에 의해서 제한될 수도 몰라. 어항이 크고 사각형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네모나게 인정하겠지만은 동그랗고 좁은 어항이었으면 세상이 이렇게 느껴질 것처럼 사상가들의 생각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사상가의 생각이라고 해서 그거를 100%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어.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게 항상 필요해요. 물론 쉽지 않지. 하지만은 그런 자세를 놓치면 안 되는데 막스 베버는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 판단하고 평가하고 같이 판단하는 일은 정치력에 맡기고 공무원은 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고 생각했을까? 이거는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와 관련이 있어요. 이런 바 이거죠. 이 사람은 이제 막스 베버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의 사람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했을 때야.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프로이센이 독일 북부에 있던 베를린 지역에 있던 왕조인데 호이졸리엔이라는 왕조인데 이 왕조가 독일을 통일을 해요. 통일을 하면서 이른바 제2제국을 만들어요. 제1제국은 신성 로마 제국이고 제2제국이 독일 통일독일이래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빌레름 2세라는 사람이에요. 빌레름 2세. 빌레름 2세인데 독일 통일을 만든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중부에 독일의 지금 현재 독일과 같은 강대국이 등장한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유럽의 세력권에서 굉장히 두렵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중간에 강대국이 덜렁 등장하니까 굉장히 견제가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시에 통일을 이끌었던 비스마르크라는 재상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유럽의 강대국 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균형을 잘 잡았어.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독일을 중심으로 견제하는 세력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이렇게 세력 균형을 잘 이뤄냈단 말이야. 근데 이 빌레름 1세가 물러나고 빌레름 2세 젊은 황제가 이제 황제로 즉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오토 비스마르크랑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비스마르크가 물러나면서 젊은 사람이니까 혈기방장하니까 식민지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 왜냐면은 독일이 그 당시만 해도 19세기 말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다른 강대국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보다 통일이 늦게 됐기 때문에 식민지 전쟁에 늦게 뛰어들었어. 그러니까 식민지 전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거야. 그리고 세력 팽창에 대한 그 혈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응? 그리고 이런 황제였는데, 그러니까 비스마르크처럼 굉장히 신중한 외교론자가 불만이었죠. 그래서 비스마르크랑 갈등하다가 재상이 물러나. 그리고 이 독일 비스마르크라는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옛날부터 군대라든지 관료 조직이 굉장히 강한 나라야. 그러니까 이제 그 힘으로 이제 이른바 독일을 통일한 거죠. 그리고 황제 주변에 이렇게 군인 출신 관료들이 몰려들어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거야. 여기 보면은 다 이른바 독일의 이렇게 뾰족한 걸 쓴 군인들이 이렇게 쭉 포진돼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야. 군인이면서 관료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러니까 제국주의적인 열망에 사로잡힌 젊은 황제 주변에 이런 군인 출신들의 관료들이 운집해서 나라 결정을 한 거야.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의회라는 건 있었지만 의회는 지금 같은 의회가 아니라 굉장히 빈약한 의회야.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은 당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이 이쪽 그리스 쪽 발칸 지역의 민족주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919년에 사라예보에서 이 사라예보 슬라브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총으로 암살하면서 일타제들이 발발을 해. 그때 요 관료 집단이 빌레름 1세랑 서로 쿵짝쿵짝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같이 한편이 돼서 전쟁에 참여하는 결정을 하는 거죠. 참전 결정을 내리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돼? 결과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되고 독일 제국도 해체되는 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베버가 독일 제국이 왜 패망했을까를 보는 거죠. 왜 패망했을까? 황제 주변에 있는 책임지지 않은 관료 집단들이 황제를 둘러싸가지고 무책임하게 전쟁으로 독일 제국을 끌고 간 거야. 그리고 그 결정을 견제해야 될 의회는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의회는 굉장히 힘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버가 봤을 때는 지금 그리고 독일 제국이 몰락하고 막 혁명이 막 일어난단 말이야. 독일 혁명이 막 일어나고 막 그렇게 등장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1920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하는 거죠. 이 정치적 혼란기에 막스 베버라는 대학자가 왜 우리 독일 제국이 통일한 지 20년도 안 돼가지고 이런 혼란에 직면해서 제국이 몰락했을까?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한 거야. 황제 주변에 황제를 둘러싼 이 책임지지 않는 관료 집단들, 이들이 황제를 꼬드겨서 전쟁으로 독일 제국을 몰고 나갔고 결국 패망을 갖고 왔다는 거야. 그리고 이들을 견제해야 될 의회,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거야. 이게 막스 베버의 진단이야. 그래서 막스 베버의 대안은 뭐냐면은 의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정치 리더가 등장해서 책임지는 정치를 하는 거야. 그리고 관료들, 이 나라를 망쳤던 이 관료들은 그런 결정 같은 거, 전쟁 같은 중요한 결정 같은 거 못하게 하고 그냥 의회에서 정치인들이 결정한 것들을 묵묵히 집행하는 역할을 하도록 역할을 구분하자고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그 정치행전 이원론, 결정은 정치인이 하고 의회의 정치인이 하고 공무원은 그 결정을 묵묵히 따른다는 것은 이런 독일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이 맥락을 이해해야지 막스 베버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재밌는 얘기 하나 줄게요. 지금 영국의 왕조가 무슨 왕조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왕조가 윈저 왕조죠. 윈저. 그죠? 이 윈저가 원래는 하노버 왕조야. 하노버가 어디냐면은 독일이야, 독일.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독일의 서쪽에 있던 조그만 왕조가 하노버 왕조야. 이 하노버 왕조가 건너간 게 지금 영국 왕실이에요. 그래서 1차 대전이 일어날 때 이 빌레름 2세랑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할아버지 조지 4세가 사촌지간이야. 실제 혈통상으로. 근데 이제 전쟁을 독일과 영국이 같이 연합군대 이제 주축국계 싸움을 하잖아. 근데 이상하잖아. 영국 국민이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하잖아. 같은 독일 왕족끼리 서로 싸움을 하는 꼴이잖아. 그러니까 당시 영국인들이 이상하게 본 거야. 우리 왕실이 사실은 독일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우리 왕은 사실은 지금 빌레름 왕이랑 사촌지간인데 그러니까 조금 까리하잖아. 그래가지고 영국 왕실이 조금 독일 왕조랑 그 혈통이 있는 것들이 국민들이 약간 의심쩍어 하니까 그때 이름을 윈저로 바꾼 거야. 윈저가 뭐냐면은 영국 런던에 있는 조그만 성 이름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왕실들이 사는. 그래서 윈저로 바꾼 거야. 그래서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 혈통, 지금 윌리엄이랑 조지까지 있는 그 혈통이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독일의 뿌리가 있고, 그리고 이 빌레름 2세랑 사촌지간 이 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왕조는 몰락했지. 2차 대전 이걸 몰락하고 지금은 이제 독일 어디서 처박혀 살고 있어. 지금 평민으로 살고 있고 영국은 왕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사실 왕족끼리 다 연결돼 있어.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막스 베버의 정치행전 이혼론이 나온 거죠. 그리고 아까 또 얘기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맥락, 위드로 윌슨은 사실은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위드로 윌슨은 이제 이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의 정치학 교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됐다가 미국의 이제 대통령까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1887년에 The Study of Administration, 행정의 연구라는 책을 써가지고 행정과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분리돼야 되고, 그 유명한 Like Business, 행정은 비즈니스처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정치행정 이혼론의 관점에서 막스 베버랑 전혀 다른 맥락을 갖고 있어요. 주장은 똑같아. 정치와 행정을 분리한다는 정치행정 이혼론인데 역사적 맥락은 완전히 달라.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 1881년에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 이 장면이 이제 암살하는 장면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암살당한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3명, 4명인가 있을 거야 아마. 첫 번째가 링컨, 두 번째가 가필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케네디. 3명이구나.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링컨, 가필드, 케네디. 하여튼 3명인가 4명이야. 하여튼 3명은 확실해. 근데 가필드도 암살당했어. 근데 가필드가 왜 암살당한 이유가 중요해. 미국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엽관제라는 전통이 있었어. 이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 역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등장한 나라라고 얘기했잖아. 18세기 말에 등장한 나라라고 했잖아.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때 내가 이제 동부를 중심으로 나라가 연방공화국을 만들면서 이제 동부 엘리트들이 성장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1829년에 이 앤드루 잭슨이라는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잭슨 대통령은 오하이오주의 전쟁 영웅이야. 인디언과의 전쟁 통해서 영웅이 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동부의 엘리트들이 자꾸만 미국이라는 신생 독립 민주주의 국가를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국가를 만들면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연방 정부가 주로 아이비리그 출신들로 자꾸만 채워지는 것에 반발이 많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휘그당,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전신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어떤 제도를 만드냐면은 공무원 자리, 연방 정부의 공무원 자리는 너무너무 간단한 일이고 쉬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이런 방침을 해가지고 자신이 당선되면서
자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을 모두 연방정부로 데리고 가서 공무원들을 다 물갈이해버려. 이른바 로테이션 시스템이야. 그리고 선거에 지면 다음 당에서 다른 당의 공화당의 선거가 되면은 다시 그 당이 다 연방정부 관직을 다 휩쓸어버리는 거야. 이른바 로테이션 시스템인 거야.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공직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선거는 일종의 공직을 차지하는 경쟁이 되는 거죠. 이른바 역관제 전통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봐봐. 이 사람 주변으로 이 가버먼트 케이크라고 돼 있죠. 정부의 공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 거야. 이른바 스포일 시스템 혹은 역관제라고, 한국에서는 역관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이기면은 이긴 측에서 모두 공직을 다 차지하는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앤드루 잭슨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전통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뭐겠어? 정치가 말할 수 없이, 공직과 정치가 말할 수 없이 부패됐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랑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이런 전통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런 전통 속에서 가필드라는 대통령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서 누구한테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어떤 사람한테,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한테 나 뽑아줘. 이번에 나 대통령 되면은 나 뽑아줘. 뽑아주면은 당신한테 프랑스 공사시켜줄게. 이렇게 된 거야. 나한테, 그 사람이 표가 많았겠지. 나를 내 이번에 대통령 선거 지지해주면은 당신 프랑스 공사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지지해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계약을 맺고 정말 대통령이 됐어. 됐는데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개떼들처럼 모여가지고 공직을 약속했겠어.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딱 됐네. 가필 대통령이 됐는데 약속했던 프랑스 공사직을 안 주는 거야.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짜증날 거 아니야. 한 번 찾아가고 해도 뭐 좀만 기다려라. 너무 사람이 많다. 좀만 기다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야마도인 게 아니라 이제 빡친 거지. 지금 말하면 개빡쳐가지고 이제 행사장에서 총을 쏜 거야. 그래서 가필 대통령이 암살돼서 죽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도대체 정치랑 공직이 이렇게 썩을 수는 없다. 이러면서 이른바 프로그레시브 진보주의 운동이 일어나. 공직과 정치를 혁신시키자. 개혁하자. 이러면서 그 운동의 일환으로 이른바 이제 미국의 프로그레시브 운동이야. 프로그레시브 에라라 가지고 굉장히 진보주의적인 운동, 우리로 따지면 진보주의 운동이 일어나.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일어나. 정치도 혁신하고 공직도 혁신하고 뭐 사회 부분도 다 혁신하는데, 여성의 투표권, 여성 참정권 같은 경우도 이때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그다음에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거, 이것도 이때 일어나는 운동이야. 언제냐면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테디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에요. 우리 그거 알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테디베어라는 인형 알죠? 하진 씨. 테디베어라는 거 알아? 테디베어. 곰인형. 네, 그게 왜 테디베어인 줄 알아? 아니요. 그 테디베어 할 때 테디가, 이 사람의 이름이 테디야. 테디 루즈벨트야. 이 사람이 맨날 곰사냥했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테디라고 붙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디베어라는 거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오촌 당숙이야,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은 이제 가스라 테프트라는 거 알죠? 이은지 씨. 네?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거 알아? 아니요. 조은정 씨. 네? 가스라 테프트라는 조약 알아? 아니요.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 뭐냐면은 미국과 일본이 서로 몰래 밀약을 맺은 거야.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한국을 독점적으로 점유할 테니까 서로 간섭하지 않겠다는. 그죠? 가스라라는 일본 외상과 테프트라는 미국 국무장관이 서로 협약을 맺자. 그래서 서로 조선과 필리핀을 나눠 갖는 조약이었거든. 그때 미국 측 대표가 테프트라는 국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바로 테프트예요. 이 사람이 가스라 테프트 조약의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테드 루즈벨트 때 국무장관이 테프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중에 후임 대통령이 돼요.
이 대통령 되면은 연방 대법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직을 뭘 했냐면은 국무장관을 했고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 된 다음에 연방 대법관이 됐어. 연방 대법원장이 됐어. 그러니까 공직을 3개를 다 한 거야. 사법부 수장과 행정부 수장 다 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드로 윌슨이죠. 그죠? 대통령이 된 거죠. 이 시대가 바로 미국의 진보주의 시대예요. 이때 이게 이제 미국의 진보주의 시대인데 이때 공직이 너무 부패한 거야. 대통령을 공직을 주기로 했는데 그 프랑스 공사가 안 돼 그 앙심을 푸는 사람이 가필드를 대통령을 암살해서 죽였잖아.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그래가지고 공직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걸 만드냐면 1883년에 펜들턴이라는 상원위원회 이름을 주도해가지고 펜들턴 시빌 서비스 액트, 이른바 펜들턴법이라는 걸 만들어. 이 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공무원을 직업 공무원을 만들겠다는 거야. 공무원을 시험 보고서 뽑겠다는 거야. 기존에는 공무원 어떻게 뽑았어? 여권제를 뽑았죠? 그죠? 선거의 승리자가 모두 공직을 차지해서 그냥 뿜빠이 해주는 거야. 뿜빠이란 말 뭔지 알지?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어. 공직이 부패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펜들턴법의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공무원을 시험 뽑는 거야. 더 이상 공무원 선발을 역관제로 하지 않고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는 법을 만드는 거야. 두 번째는 그렇게 뽑은 공무원들이 또 정치 권력이 대통령이 바뀌면 또 다 쫓겨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해주는 거야. 즉 정치 권력이 교체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종신직으로 가도록 해주는 거야. 파면이나 개인의 실수가 없는 이상 종신직으로 가도록 해주는 거야. 세 번째 뭐가 있겠어?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거야. 즉 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보장해 주는 거야.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 이때 펜들턴이라는 거는 이 법을 주도했던 상원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펜들턴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직업 공무원대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건 뭐야? 정치의 영역과 예전에 미국의 공직, 이 잭슨 시절에는 정치랑 공직이 붙어 있단 말이야. 정치 권력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공직이 막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차단시켜버린 거야. 이른바 정치행정 이혼론을 법제화시킨 거죠. 그죠? 그리고 정치원의 대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준 거죠. 이런 식의 운동이 이른바 프로그레시브 운동 중에 일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락 속에서 이른바 정치행정 이혼론, 우드로 윌슨의 정치행정 이혼론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레시브 운동에서 중에 하나인 행정개혁을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킨 게 우드로 윌슨의 이 논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시키고 이 행정을 전문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처럼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혼론은 베버라든지 윌슨의 생각은 사실은 겉모습은 똑같은데 자신이 이런 생각을 주장했던 역사적 맥락은 완전히 다른 거죠. 결론 똑같아. 그죠? 정치행론 이혼론까지만 얘기했는데 1시간이 다 갔네. 뭐 궁금한 거 있어? 이주혜 씨.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듣고 들으니까 이해하기 쉽죠? 네. 그죠? 이런 역사적인 맥락은 아무데나 잘 안 해줘. 나도 오랜 역사책을 읽고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훨씬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계속 이야기를 수집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시죠. 1시 10분에 다시 만나죠. 1시 10분에. 오케이?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20세기 초 근대 산업혁명, 그러니까 산업화 초기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이런 노동규율이라든지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시기였었어요. 테일러라는 사람도 그걸 본 거야.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죠.
보니까 노동 공장에서 너무 일이 효율이 없는 거야. 너무 중구난방인 거야. 그래가지고 테일러가 뭘 하냐면은 사람들의 동작과 시간을 연구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업을 하자. 공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분업을 하는 거잖아. 분업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분업이라는 게 근대 자본주의를 만든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이게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 알죠? 국부론을 쓴 사람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 알죠? 영국 파운드와 화폐를 보면은 영국 파운드화 있잖아. 파운드 화폐를 보면은 앞면에는 엘리자베스 여왕 얼굴이 있고 뒷면에는 요 아담 스미스의 분업에 대한 요 그림이 뒤에 파운드화에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담 스미스라는 국부론 책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대 자본주의 생산력 향상은 사실은 분업에서 왔다는 거야. 한 사람 핀 공장의 예를 드는데 한 사람이 핀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핀 하나를. 그럼 어떻게 돼? 한 사람이 철광석을 캐가지고 철을 재련해가지고 그걸 자르고 갈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생산력이 뚝 떨어지죠. 근데 분업을 하는 거야. 재련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뭐 하는 사람 공정별로 쭉쭉 나눠가지고 만들면은 18가지로 공정을 나눠서 하면은 한 10명이 220개도 못 만들 거를 48,0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분업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한 군데 모아놓은 게 바로 공장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근대 자본주의의 생산력의 혁명은 바로 사실 분업에서 왔다는 거야. 증기관에서도 오기도 하죠. 동력은 증기관에서 왔지만은 이 공정의 어떤 체계 시스템적인 거는 바로 조직은 바로 분업에서 왔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일러가 봤을 때는 그 공장의 그 분업 시스템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왜냐? 작업 공간 자체가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은 사람들의 동작과 시간을 재는 거야. 핀 공장에 예를 들면은 핀의 재료를 앞에 놔뒀을 때랑 옆에 놔뒀을 때랑 뒤에 놔뒀을 때 어떤 게 시간 소모가 적은지를 다 체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동작, 뭐 이렇게 직각으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은 뭐 위로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그때 소요되는 시간, 초단위까지 시간까지 다 재는 거야. 이러면서 가장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동작과 시간을 표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낭비적인 요소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생산력 향상이 일어나. 그래서 이 사람이 테일러가 그러니까 조직이론 그리고 생산관리 이론의 어떤 혁명적인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바로 현대 경영학과 산업공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물론 행정학에도 기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아이디어는 뭡니까? 인간의 노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직 원리가 있다는 아이디어예요. 그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핵심은 심플리피케이션. 사람의 행동을 가장 단순화시켜. 두 번째, 스탠다이즈. 사람들의 동작을 표준화시키는 거야. 세 번째는 스페셜라이제이션. 그 사람의 일을 한 사람이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 일이 굉장히 전문성이 높아지는 거죠. 눈 감고도 하는 거. 우리가 보면은 SBS 가끔 보면은 생활의 달인들 나오잖아. 생활의 달인들이 뭐야? 그 일만 20년 동안 하니까 막 눈 감고도 막 착착 하고 막 세차도 쫙 하고 막 만두 빚는 아줌마는 막 눈 감고도 막 만두 똑같이 만들고 막 이런 거 하잖아. 이게 테일러식의 어떤 아이디어인 거죠. 표준화시키고 단순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거죠. 이러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얘기하면은 생활의 달인이 되는 거야. 그죠? 이걸 통해서 이른바 공장식 시스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공장식 시스템이 기초가 마련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른바 컨베이어 벨트가 붙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가 뭐냐면 알죠? 컨베이어 벨트가 뭔지 알죠? 생산 라인에 쭉 사람은 가만히 있고 벨트가 움직이면서 도구라든지 재료가 앞으로 쭉 오는 거죠. 착착 움직이는 거죠. 이게 언제 도입됐냐면은 1913년도에 미국 디트로이트 공장, 포드 공장에서 처음 도입돼. 그러니까 테일러주의적인 아이디어랑 포드주의적인 어떤 컨베이어 벨트가 결합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식의 공장 생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테일러주의라고도 하기도 하고 포드주의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디트로이트 공장의 첫 컨베이어 벨트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헨리 포드죠. 헨리 포드. 그죠? 헨리 포드가 테일러주의적인 생각과 컨베이어 벨트 결합해가지고 이른바 이 T10이라는 이 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거는 이런 테일러식의 아이디어라. 사람의 행동을 가장 표준화시키고 단순화시키는.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가 붙으면서 이런 포드적인 생산 양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포드가 1914년 1월 달에 어떤 발표를 하냐면은 임금을 2배 올리는 발언을 해요. 그 당시에 평균 임금이 $5였는데 포드 공장 노동자들은 $10 주는 거야. 왜 그렇게 했을까? 추선희 씨,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임금을 2배로 올렸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 올렸냐면은 두 가지 생각이. 하나는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 돈 많이 주면은 열심히 일하잖아. 두 번째는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유효 수요를 창출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면은 그들의 소비 수준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생산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른바 미국식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미국식 포드주의야. 이게 테일러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 밑에 아이디어는 인간의 노동을 가장 표준화시킨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 조직과 인간의 노동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가 행정으로 넘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행정 조직도 라이크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뻔한 얘기지만 당시로는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이죠. 참고로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이 영화 한번 봐봐. 이 영화 본 사람 있어? 포드 페라리. 이게 작년에 개봉했는데 이 사람 이 사람 이름 뭐지? 이 사람 그 본 아이덴티티 나오는 사람. 이 아저씨랑 이 아저씨 있잖아. 이 아저씨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 영화를 잠깐 얘기해주고 이번에 주말 때 꼭 봐. 보면은 포드랑 페라리에 관한 얘기야. 페라리는 뭐냐면은 페라리는 이런 페라리야. 그러니까 이탈리아 명품차잖아. 페라리는 이 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장인들, 기술자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한 대를 뚝딱뚝딱 만들어. 그러니까 장인차야. 그러니까 말로. 이태리 장인이 진짜 한 땀 한 땀 만드는 차야. 근데 포드는 이런 식으로 컨베이어 벨트로 해서 쫙 만드는 대량 생산 체계야. 근데 이 영화는 뭐냐면은 하지만 이제 유럽 사람들, 이제 페라리 같은 유럽 명차, 뭐 프랑스의 부가티라든지 페라리라든지 이 명품차를 만드는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무시해. 저 사람들은 그냥 공장에서 그냥 저가 차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계속 무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포드가 그래서 너무너무 개무시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포드 3세 헨리 포드의 손자가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유럽의 명품차를 능가하는 품질의 차를 만들자라고 도전장을 내밀어. 그게 뭐냐면 프랑스의 르망대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24시간 동안 차를 안 쉬고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품질로 승부하는 거죠. 근데 맨날 이 대회는 페라리가 우승해. 페라리가 명품차니까. 그러니까 페라리는 지금도 명품차지만은 일부 정말 명품 고가로 만들어서 명품 일부 귀족들에게만 파는 차인 거죠. 번번이 이 게임에 지는 거야. 그러니까 포드는 정말 뭐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리는 차지만은 이 기술력이 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포드 3세가 이 르망대 페라리 한번 이기고 싶다고 해가지고 정말 온 힘을 쏟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번 이겨. 르망대에서 1960년대 르망대 한번 이기는데 이게 영화가 포드랑 페라리라는 이런 얘기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미국식 민주주의와 유럽의 귀족주의 간의 엘리트주의 간의 어떤 그거이기도 하고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는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한번 이번 주말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봐. 시간 나는 사람들은 요거 봐봐.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이 포드주의 혹은 테일러주의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미치는데 여러분들 해외여행 나가면은 우리가 맥도날드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될 거야. 아마 감사하는 순간이 있어.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덜하지만은 예전에만 하더라도 중국 가면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 내가 이제 한 2000년대 초반 혹은 90년대 중반 때 중국에 나가 보면은 너무 음식 형편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딜 가느냐? 맥도날드를 가. 맥도날드를 가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 돈 뜯어가지고 이제 해외여행 갈 시간이 올 텐데 그때 먹을 게 현지 음식이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러면 어디 가게 되냐면은 맥도날드를 가게 될 거야.
왜 맥도날드 가냐면은 맥도날드는 전 세계 맛이 똑같아. 맥도날드 맛이 똑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맥도날드가 왜 맛이 똑같은 줄 알아? 이게 바로 테일러주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테일러주의가 숨어 있는 거야. 맥도날드라는 음식은 뭐냐면은 음식을 만들 때 그 손맛을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제조 공정을 다 표준화시키는 거야. 빵을 굽는 방법, 패드를 굽는 방법, 그리고 뭐 중간에 야채를 넣는 방법, 이거를 다 표준화시켜가지고 세계 어디를 가나 맥도날드 맛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돈 없는 여행가들이 가면은 먹기 좋지. 근데 거기에 숨어 있는 게 바로 테일러주의라는 거야. 그죠? 공정을 표준화시키, 음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만드는 사람의 그 숨은 어떤 손기술이 있는 제품이잖아. 근데 테일러주의를 통해서 그 맛을 다 표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럽처럼 엘리트주의들이 보면은 쓰레기 음식인 거지. 하지만은 테일러주의에서 맛을 표준화시킴으로써 전 세계 어디 가나 맛을 똑같이 만들므로써 여행자들에게 굉장히 혁신을 만들어 준 거죠. 그죠? 양옥별 씨. 마이크 켜봐 한번. 네. 테일러주의의 진보적인 측면이 뭔지 알겠죠? 아, 잠시만요. 안 들리는데 왜 그러지? 죄송합니다. 안 들리지? 지금 갑자기 안 들리는 척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죄송합니다. 다시 그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테일러주의의 진보적인 측면을 알겠지? 네네. 그지? 네. 문제점은 뭘까? 진보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요? 진보적인 측면은 뭔지 알겠지? 네.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아, 잘 모르겠습니다. 신기환 씨. 네, 테일러주의의 진보성이 뭔지 알겠지? 네네. 테일러주의가 맥도날드를 만들었어. 지금의 맥도날드를. 지금의 공장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행정에도 갖고 올 수 있겠지. 정부 조직에도. 그지? 네. 문제점은 뭘까? 어떤 공장이 있는 그런 기계에서 사람조차도 어떤 부품처럼 이렇게 갈아 낄 수 있는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바로 그런 문제가 있죠. 그죠? 다 표준. 맥도날드는 사실은 맥도날드 생각해봐. 맥도날드 알바한 친구도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듣기로는 하루만 훈련받으면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 구울 수 있대. 음식인데. 그죠? 이건 뭐냐면 사람도 사실은 일종의 부품이랑 똑같은 거야. 그죠?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테일러주의를 비판한 영화가 바로 이 누구야?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예요. 이것도 20세기의 명작 중에 명작이야. 이것만 보고 수업을 잠깐 끝낼게요. 더 하고 싶은데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 회의 시간을 줘야 되니까. 지금 보이죠? 지금 이거 동영상 보이지? 아니요. 안 보인다. 화면 공유를 다시 해야 되나? 이거 보이지? 유튜브 네, 보이지? 보입니다. 근데 동영상 재생할 수 없대. 잠깐만. 이거 저작권 걸렸구나. 그래서 저작권 내주시면 가겠습니다. 모던 타임즈 명장면이 있는데 모던 타임즈 로그 나중에 있으니까 다 영화로 봐봐. 영화로 보면 모던 타임즈 있는데 유명한 장면이 있어. 모던 타임즈 기계 장면. 이거 한번 볼까? 이런 영화야. 이런 영화야. 나중에 이게 유튜브에 있으니까 시간 내서 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가 포드 페라리 이것도 보고 그리고 요 모던 타임스 봐. 모던 타임스는 20세기 명화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현대 문명을 비판적으로 봤는지를 알 수 있죠. 그죠? 이런 비판의식이 있어야지 이런 코미디도 나오는 거지. 어쨌든 테일러주의 아이디어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채플린에서 굉장히 희화적으로 말했듯이 동작 같은 거, 이 공장에서 왜 이걸 만들었냐면은 사람들이 밥 먹는 시간, 노동자들이 밥 먹는 시간도 아끼려고 공장주가 그 밥 먹는 걸 효율적으로 만든 기계를 만들었는데 막 오작동하고 있는 이거를 풍자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의 동작, 이런 것들을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야, 기본. 이게 과학적 관리론이야. 그리고 거기에 컨베이트가 붙은 게 포드주의라는 생산 양식이고, 이게 이제 현대 소비 사회를 만드는 건데, 어쨌든 이 아이디어가 붙어가지고 정치행전 이혼론과 이 테일러주의 과학적 관리가 붙으면서 근대 행정학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죠? 행정과 분리된, 정치와 분리된 행정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은 공장처럼 그 공무원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빡세게 굴릴 수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가 발전하면서 현대 행정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얘기는 할 얘기 뒤에 많은데, 나머지 얘기는 이번 주 목요일 날 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아까 약속했던 대로 자기들 회의방에서 뭐 얘기를 한번 해봐. 지영 씨 뭘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그 소회실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9개 만들어 주시되 그 랜덤 배정을 하지 말고 그냥 1부터 9까지 숫자를 적어서 방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학우 분들께서 알아서 수동으로 들어가시고 9개 만들고 수동으로 그러면은 할당? 참가자가 회의실을 선택하도록? 네, 참가자가 회의실 선택하도록. 오케이.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 공지사항에 올라왔던 조 편성을 참고하셔서 1번부터 9번까지 학우분들께서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발표조랑 토론조를 팀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정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비율은 5대5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점이 발표자랑 PPT 제작자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소회의실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연락처 공유 정도만 먼저 진행해 주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 씨 난 뭐 해야 돼? 소회의실에 안 들어가시고 저희랑 가만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 네. 아, 소회실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 사라지네, 그지?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잘 진행되고 있나 각 소회의실에 저희가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우리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네. 빨리 다 들어가. 안 들어간 사람들은 그 보고서조인가? 보고서 쓰는 사람들인가? 지영 씨, 안 들어간 사람들은 보고서 쓰는 사람들이야? 네. 그렇구나. 저기 죄송한데 교수님, 네, 그래? 교수님, 저 죄송한데요. 그 회의실이 저한테 안 떠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디가 안 떠서? 그 소회의실이 안 떠가지고 저 진짜? 들어가는 그 창이 안 떠가지고 저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 네. 나도 모르겠는데. 그 소회의실 참가 버튼을 누르면은 회의실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발표조 위에 보면 주제당 날짜가 적혀 있는데 그 날짜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해당하는 거 옆에 참가 버튼을 누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회의실 입장 알림이 안 떠서요.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소회의실을 교수님이 직접 한 분 한 분당 배정해 주시지 않고 직접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회의실 들어가기 버튼을 눌러서 뜨는 회의실에서 자신에게 맞는 거를 직접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버튼이 안 떠서 저 지금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쌤이 어디 있나요?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노트북으로 하고 나갔지? 있어요. 진짜 문 좀 닫고 시끄러워가지고 좀 닫자.
그 하단 부분에 더보기 또는 소외실 참가 버튼 없나요? 지영 네, 씨한테 안 떴어요. 지영 씨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놨어. 화면 공유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호스트라서 다른 분들이랑 보는 화면이랑 다를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 혹시 줌 한 번만 나갔다 들어오시면 위에 알림이 뜨실 수도 있거든요. 그 알림창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소외실 알림이 안 뜨신 분들께서 나갔다가 다시 입장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김현하구님 제가 그 1대1 톡에 문자를 남겼거든요. 네.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네. 혹시 보고서 팀은 나가도 되는 건가요? 김현하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할게 없을 것 같아서 나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전하실 말씀 없으시면 나가고 아니면 혹시 보고서 작성 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건의사항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다 말해 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다 받아줄게. 저 죄송한데 소회의실이 열렸는데 지정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만 뜨고 따로 입장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요. 그거는 저도요. 교수님께서 배정을 해주셔야 해요. 다시 한 번만 눌러보실 수 있나요? 그럼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교수님께서 소외실 배정을 따로 해주셔야 해요. 교수님께서 배정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소외실 못 할당할 수 들어가고 있어요. 계신데. 소은서 씨는 어디로 가야 돼? 5월 13일 루소 발표 중입니다. 5월 13일은 몇 회의실이야? 5월 6이요. 6이야? 6으로 가.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7회의실로 부탁드려요. 7회의실? 네, 이름이 누구야? 나 이름이 안 보여. 노서윤입니다. 노서윤 씨? 네, 노서윤 씨. 잠깐만. 노서윤 씨. 7회의실. 네. 7. 교수님, 7로 가라. 또 누구? 교수님, 저 8회의실이요. 누구? 이름이 뭔데? 김정은이요. 김정은 씨? 네. 예, 재밌다 이거. 8회의실? 네. 8로 가라. 교수님, 저 이다현 소회의실 9번입니다. 이다현 씨? 이다현 씨 9번. 소혜씨 9번. 안녕. 교수님, 저는 그 6월 3일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옥별 씨? 네. 정옥별 씨? 양옥별 씨? 네네. 양옥별 씨. 양옥별 씨는 6월 3일이야? 네, 이렇게. 6월 3일이면은 9야 9. 네, 9로 보내줄게. 네. 안녕. 교수님, 어. 제가 8회의실인데요. 지금 이하은 학우님이 안 들어오셔서 제가 나왔는데 혹시 그 학우분 8회의실로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 이름 뭔데? 이하은이요. 이하은 씨? 네. 이하은 씨 8회로 보내면 돼? 네. 8회로 오케이 보냈어. 한나 씨는 갈 수 있어? 네네, 전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인데 무슨 뭐 이렇게 막 공간 이동 시키는 것 같다 내가.
나 굉장히 전능해진 느낌이 들어. 막 자기들 막 이렇게 딴 공간으로 막 난리 보내는 것 같아. 또 어디 가고 싶은 사람 빨리 얘기해. 다 보내줄게. 교수님, 더 전달 사항 같은 거 없으신 거죠? 아, 그러면은 그런 전화번호 교환 같은 게 다 끝난 사람들은 회의를 종료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필요한 얘기를 다 했으면 가도 되지. 그건 어떻게 노티스해? 필요한 얘기 가진 분 가주셔도 돼요. 아, 그냥 이렇게 말하면 다 회의실에 다 얘기 듣는 거야? 그건 안 될 테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노티스 해줘. 네. 그리고 보고서 쓰는 사람들도 최소 네 번 쓰는 거니까 그거 알고 이제 퇴장해도 돼. 안녕, 목요일날 만나. 교수님, 응?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저 출석 질문인데요. 질문해. 저 조민상입니다. 조민상 씨. 제가 지금 학교 등교하면서 핸드폰으로 듣고 있었는데 그 출석하실 때 잠깐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오케이. 출석을 하려 했는데요. 핸드폰으로 사이버 캠퍼스가 안 들어가져가지고 오케이. 출석을 못했었거든요. 오늘을 잘 기억하고 있어. 나중에 내가 학기 말에 다들 공개할 테니까 그때 나한테 얘기해주면 그때 고칠게. 아,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보고서는 몇 요일에 제출하면 되나요? 몇 월일? 그러니까 토론 발표 요약이면 그 다음 날 이렇게 그걸 듣고선 써야 되는 거니까. 수업 전에 제출해줘. 수업 있는 날. 수업 있는 전에요? 날. 수업 있는 날. 그러니까 수업 있는 날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가 거기 과제란에다 열어놓을 테니까 거기다 제출해줘. 아, 다음 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대율이 뭐냐? 아, 네. 너무 급해가지고. 오케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발표자들. 발표자들은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못 들어간 거야? 인성 씨. 네. 아, 치열해서 못 들어간 거야? 들어가고 싶었는데 치열해서 못 들어간 거야? 뭘 못 들어갔죠? 그 발표팀이나 토론팀에. 전 들어갔다가 나온 건데. 아, 들어갔다 나왔어? 네네. 근데 여기서 왜 방황하고 있어? 집에 안 가? 지금 나가도 돼요? 나가. 아, 알겠습니다. 발표에서 그 전화번호 나누고 뭐 발표 계획 같은 거 다 얘기했어? 네네, 다 했어요. 그럼 집에 가 빨리.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질문해. 오케이. 그 토론이라는 게 찬반이 나눠져서 하는 건가요? 찬반이 아니고 그냥 네. 문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 가령 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좋은 정부를 철인 정부다, 뭐 이런 철인 정부. 그리고 공무원들은 뭐 집두절도 갖지 말고 공동 생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 네. 그 주장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현실성이 있냐는도 이런 질문 해볼 수 있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발표조랑 같은 수준의 이해가 있어야지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겠지, 그죠? 하지만은 또 플라톤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이유도 또 있을 거 아니겠어, 그지?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지금 뭐 공무원 한다고 해서 결혼도 못 하고 재산도 못 갖고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은 공무원의 청렴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의미하는 바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확대해 보는 거지, 계속 해석을 해보고 서로 해석 간에 서로 견져 보는 거야. 감사합니다. 지영 씨. 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종료하면은 소외실도 다 꺼지는 거야, 저절로? 네. 아, 그럼 끄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아직 6주 거의 다 나가고 있고 지금 9회실에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파랗게 뜨는구나. 설유빈 씨. 유빈 씨는 보고서 쓰기로 했어? 아니요, 저 페이퍼 발표예요. 발표야? 발표 토론. 네. 회의는 잘 했어? 네네. 단톡방 만들었어요. 잠시만 만들어서 회의 끝났어? 네네. 끝났어요. 끝났어? 근데 왜 집에 안 가? 저 기숙사 살아요. 아니 왜 여기 남아있냐고. 나가도 돼요? 나가도 되지. 회의 끝나고 다 자기 볼일 다 본 사람들은 나가고 목요일날 다시 만나. 알겠어요. 목요일에 봬요. 선생님 뭐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질문해. 사람들 더 나가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왜? 비밀 얘기야? 찾아뵙고 싶어가지고. 왜 찾아오는데? 대화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 찾아뵙고 싶어. 찾아와. 언제 가면 될까요? 언제? 네네. 아침 11시에 와. 아침 11시요? 아무 때나. 잠시만요. 시간표 보고 잠시만요. 내일 말씀이신 건가요? 내일 아침 11시. 내일 아침 11시. 알겠습니다. 내일. 에브리데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 오려고? 뭐 물어보려고? 그 교수님이 대통령학 전공이셔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질문 드릴 게 있어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기대된다. 네. 그러면 나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네네. 찾아와. 연락 주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영 씨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금 발표조 5명 그리고 토론조 5명을 기본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지금 구조에서 혹시 발표팀에 6명을 하고 토론팀에 4명을 배정해도 상관없어. 괜찮냐고. 상관없어. 알겠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한나 씨 말씀하세요. 네, 가제톡에 올려주신 거, 조교님이 올려주신 거에서 발표자랑 토론자 모두 조사한 내용을 팀 프로젝트 게시판에 업로드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팀원 모두가 개인적으로 그 팀 프로젝트 게시판에 자료 조사한 내용을 올리는 건지 아니면은 발표조 파일 하나 만들어서 올리고 토론조도 토론조 파일 하나 정리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내 생각에는 지영 씨 그냥 한 팀에서 그냥 하나만 올리면 되지 않아?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마이크.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각 파일 하나씩 해가지고 올리는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제가 그 팀 프로젝트 란 활용 말씀드린 이유가 무인승차를 하실 상황을 우려해가지고 한 거라서 팀별로 하나 말고 1인당 하나씩 올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발표는 뭘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종합해서? 그렇죠. 조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PPT 제작자 1명이랑 발표자 1명 이렇게 두고 PPT를 제작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발표자는 그 대본 작성해서 발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발표자랑 PPT 하는 사람은 자료 조사한 거 말고 뭐 발표자는 대본을 올리고 PPT 만든 사람은 PPT를 그냥 올리면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 테일러식으로 하자는 것 같아. 오늘 테일러주 배웠어요. 테일러주. 네. 혹시 발표자가 2명이 돼도 괜찮은가요? 문제 없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나 씨는 18학번이네 지금. 네. 18학번 지금 너무 위대한 거 아니야? 애들이랑 같이. 아닙니다. 하나도 몰라요. 오케이. 지영 씨 고생했어.
나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확실히 내가 지영 씨보다는 확실히 옛날 사람 같다. 잘 모르겠어. 저희가 막 수시로 가데톡을 통해서 질문이 오거든요. 그런데 매번 그거 올 때마다 교수님께 연락드리는 게 좀 죄송스러워가지고. 아니 현 씨랑 지영 씨가 뭐 아주 크리티컬한 건 아니면은 그냥 답변해줘도 돼. 왜냐면 소통을 중간에 매개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답변해줘도 돼. 그리고 정말 결정해야 되는 순간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해줄게. 그리고 시간 구애 맞지 말고 물어봐도 돼. 아무 때나. 그리고 가데톡으로 개인적으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었거든요. 저번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뭐 대체 과제 얘기를 꺼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래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지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대체 과제가 아니라 내 수업은 다 집에서 시험 보는 거야. 그냥 집에서 시험 보는, 아무튼 시험을 보는 거죠? 테이크홈이에요, 테이크홈. 네. 집에 가서 책 보고 베끼고도 상관없어. 하여튼 생각해서 답을 써오는 거야. 오픈북인 건가요? 오픈북. 집에서 오픈북이지 뭐. 집에서 뭐 책 안 볼 이유가 있어? 인터넷에서 봐도 돼. 옥별 씨랑 하진 씨는 왜 안 나가? 알겠습니다. 나갑니다. 제가 가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옥별 씨, 호연 씨, 우리 셋만 남았다. 고생했어. 목요일날 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좀 이해할 수 있겠던가? 네,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었는데 중간중간 약간 교수님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질 때도 살짝 있었습니다. 좀 얘기가 빨라? 빨라질 때가 있었어요. 오케이, 알았어. 조심할게. 오케이. 그래, 두 사람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목요일날 봐. 네, 만약에 네, 왜? 사이버 캠퍼스 기능 같은 거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한번 방문해서 알려줘. 확인해봐도 될까요? 알려줘. 네. 고마워.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